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3주차 사전 제작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유럽의 중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지금 3주차 강의 자료에 지금 제가 이 강의 자료 만들 때 뭔가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강의 자료가 중세 뒷부분이 안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요번에 강의 영상 업로드 하면서 4주차 다시 1이라는 그 이름으로 강의 자료가 하나 더 올라갈 겁니다. 그 내용 참고해서 이어서 같이 여러분들 수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거는 미들 에이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영화나 다양한 컨텐츠에서 갑옷 입은 기사, 수도원, 그리고 굉장히 억압된 어떤 신분제 사회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도 십자군 전쟁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럽 봉건제가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인 체제를 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가 계약론 수업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계약론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동양에서 사는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군주나 부모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충성이나 효를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은 이러한 어떤 로열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계약 속에서 이루어진 쌍무적인 인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한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은 어느 한 사람한테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병력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롤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받는 어떤 그 영주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리고 어떤 군사력으로서의 나에게 어떤 용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호라는 측면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자기의 영토나 영지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기에게 세금과 군사력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일정한 부분 그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봉토, 영지를 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라 이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인과 신하, 왕과 신하, 왕과 영주, 그리고 영주와 기사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쌍무적인, 우리가 여러분들 무역계약 공부할 때 무역계약의 특징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판매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쌍무적인 의무를 가진다라는 걸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의 봉건제는 동양의 어떤 그러한 어떤 절대적 충성과 관련된 그런 신하와 주군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충성서약과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주고받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 그리고 그 신하가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의 변경의 영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왕이나 영주가 자신의 기사에게 그 기사가 다스릴 수 있는 봉토를 하사를 한다면, 왜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보면 유럽에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남작, 자작, 백작, 후작, 공작,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왕으로부터 혹은 황제로부터 자신의 어떤 공작력, 남작령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듀크, 공작, 영어로 남작, 발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최근에 제가 영화관에서 듄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자기가 듀크 오브 아라키스라는 행성, 그러니까 그 이게 웃긴 거죠. 예, 그게 거기 그 듄이라는 프랭크 허버트의 그 SF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서기 16,000년인가 18,000년인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인류의 역사보다 더 지나가서 16,000년, 14,000년 뒤에 인류의 모습이라고 그려져 있는데 사회적 시스템은 이 중세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죠. 뭐 그거에 대해서 프랑크 허버트의 소설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류가 전 은하계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AI를 비롯한 뭐 이런 컴퓨터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그 중세 이전으로 쇠락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프랑크 허버트의 듄 소설이 저도 그 우리가 소위 판타지 문학에서 J.R.R. 톨킨, 반지의 제왕, 영화 반지의 제왕이 차지하는 위상이 있죠. 그래서 그 J.R. 톨킨의 뭐 실마릴리온이라든지 호빗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판타지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특히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SF 쪽에서는 그 반지의 제왕에 버금가는 영향력과 그런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프랭크 허버트가 1960년대에 쓴 소설 듄인데 그 듄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타워즈라든지 스타트rek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게임 아니면 워해머 이런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지의 제왕은 다 읽어봤지만 듄은 좀 안 읽어봐서 실제 그 소설을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 아무튼 그렇대요. 사회적 시스템이 인류의 14,000년, 16,000년 뒤의 미래이지만 사회적 제도는 아직 봉건제에 머물러 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도 그 영화에서도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전 우주에 그 자신의 신하들을 이렇게 영지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영지 그 영화에서는 이제 아라키스라고 하는 사막 행성을 아트레이티스라는 공작 가문한테 이제 영주로 하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곳을 그 행성을 영주로 받은 공작은 황제한테 그 행성에서 생산되는 그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 물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 바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황제가 그 아라키스 행성에 대한 어떤 자치권을 그 아라키스의 아트레이스 공작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계약 관계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주니 넌 이거 해라. 넌 이거와 난 이거에 어떤 쌍무적인 의무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그 아라키스 행성을 영지로 하사받은 그 영주는 그 행성 내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군사적 행위나 뭐 이런 것들 그 자체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재판을 내리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에 완전히 조그만 그 행성 전체를 다스리니까 조그만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 우주적 스케일로 봤을 때는 행성 하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어쨌든 그 지역에서 소왕으로서 아주 작은 왕으로서 행사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런 메커니즘의 사회 시스템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한국은 이런 봉건 시스템이 없었어요. 봉건 시스템이 없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 의해서 1000년 이상이 지배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이 500년, 고려가 거의 50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그러니까 한 1000년을 중앙에 왕이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신하들이 파견되어서
지방 그 중앙 집권적인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이 한국은 1000년의 역사가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봉건 시스템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마 가치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최근에 KBS에서 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영화 드라마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드라마를 잘 안 보긴 하는데 너무 역사적 사실하고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거기도 보면 호족들이라고 하는 어떤 지방의 영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고려 초기에 아주 지금 그 드라마 상에 나오는 현종 시대 때까지, 고려 현종 시대 초기에, 고려 왕건이 고려 후삼국을 통일한 초창기 때만 있었고, 고려도 중기 이후로부터는 완전 중앙 집권적 국가로 가거든요. 그런 모습하고는 이 유럽의 봉건제하고는 좀 이 상황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사회 구조가, 이 유럽의 중세의 봉건 구조가 피라미드 형식을 띠고 있어요.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고, 각국의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공작, 후작, 백작, 뭐 자작, 남작, 공후백자, 남이라고 하는 5등작에 의한 자기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중국의 그 자기 체계에 맞춰서 서양의 그 자기 체계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서양의 듀크를 동양의 공작이랑 번역을 맞춘 거라서 이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는 같은 백작이라 할지라도 뭐 변경백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자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동양의 그 5등작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번역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듀크든 마르키스든 카운트든 바런이든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 그 밑에 또 기사 계급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나이트.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소영주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아니면 뭐 공작으로부터 받거나 자기의 조그만 동네를 다스리는, 그 동네가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 뭐 생각해서 무슨,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시골에 가보면 어느 군 단위가 있고, 군 단위 안에 보면은 면 단위가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하나 다스린다라고 칩시다. 한국이라고 하면 그래, 한국이란 나라를 왕이 다스린다고 쳐요. 그러면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경북이 있고 경남이 있고 부산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북이 무슨 공작이 다스리는 영이라고 합시다. 그럼 경북 안에 뭐 청송도 있고 군위도 있고 의성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그럼 그 각각을 또 백작들이 또 다스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라고 칩시다. 경주시가 백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주시 안에도 뭐 안강이 있고 뭐 동네가 쭉 있잖아. 그 동네마다 기사가 있는 거야.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자, 경주 안강으로 갔어요. 경주 안강을 누가 다스리는 기사님이 있어. 그럼 그 밑에 그 안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산업화 이전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말단에 있는 농민들이 이 봉건제상의 신분제 피라미드 속에 맨 밑에 있는 농노라고 합니다. 농노는 그러면 일반 자유민이냐? 자유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예냐? 노예도 아니에요. 이 봉건제라고 하는 피라미드 사회 구조의 최하단 소위 말하는 생산 계급인데, 위에 이 생산 계급을 다스리는 기사나 귀족 신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직자들, 교회의 성직자들과 다른 이 최저 계급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자유민은 아니에요. 자유민이라고 하면 일단 자신의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시민사회에, 민주주의 사회의 그 자유민이라고 한다면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어떤 자유의사의 생사여탈이나 이런 것들이 구속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노예보다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이들이 해야 하는 역할과 결정적으로 이 농노들은 기본적으로 그 땅에 구속이 되어 있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 땅에 예속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경북에, 경주시에, 안강에 거기에 이제 농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농노가 다른 지역으로 못 가는 거야. 그 땅에 구속돼 있는 거야. 거기서 농사를 지어 생산을 해. 그리고 세금을 내.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자기가 가족 이루고 이렇게 사는 거야. 예, 그런 식의 농노라는 계급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제도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냐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지지난 시간인가요? 로마 제국의 멸망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가 박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로마는 전 세계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만들고 해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몇십만 명의 사람들을 공짜로 먹여 살리는 그러한 어떤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제국이 이민족의 침입과 사회적 불안과 경제 인플레이션 뭐 등등의 이유로 멸망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 진짜 그 센 형이 있었어. 그래서 그 센 형이 시키는 대로 메커니즘이 탁탁탁탁 사회가 잘 돌아가. 근데 갑자기 그 형이 없어졌어. 그러면 힘의 공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힘센 형이 했던 역할을 수행하겠답시고 좀 약한 형들이 나서기 시작해. 근데 그 좀 약한 형들은 그 센 형처럼 전체를 다 보호해주지 못해. 예, 그래서 그리고 좀 약한 형들은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면 그 약한 이제 거기에 이제 약소한 사람은 피곤해지죠. 그냥 그전에는 뭐 한 명이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 바깥 동네에서 센 형이 없으니까 바깥 동네에서 이제縄張리를 소위 말하는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봉건제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는 다양한 어떤 역사학자들의 논문도 있고 책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힘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힘의 공백기가 생겼다는 게 여러분들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왔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치안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위험한데요. 도둑도 있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밤거리가 아무리 위험해도, 대한민국은 새벽 2시에 밤에 걸어 다니면 총 맞을 위험은 없잖아요. 그죠? 예.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제도 시스템이 없고, 경찰도 없고, 방범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CCTV나 이런 게 없다라고 칩시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밤 새벽 2시에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어요? CCTV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국가 공권력도 없다라고 하면. 무섭거든요. 예. 그런 차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이민족들이 침입을 하고, 군사적인 전투나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약소한 서민들은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로 해요.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 힘 있는 사람의 역할을 수행을 했던 게 소위 말하는 기사계급입니다. 기사계급. 자, 그래서 이 봉건제의 성립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국가 제도 시스템이 한번 스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민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그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이제 챕터를 따로따로 빼가지고 한 번씩 설명을 할 건데, 이슬람 세력이 이제 6세기에 만들어지면서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대해서는 여기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고 600년대 초반에 이제 이슬람 제국을 만들고 이게 이제 이슬람 세력권이 확장이 됩니다. 영토적으로 군사 행동을 통해서 이슬람은 초창기 때 이게 그 신정이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이슬람 세력권이 영토 확장을 통해서 정복 활동을 펼치면서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그 스페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민족이 들어오는 거죠. 외부의 군사 세력이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저도 그 넷플릭스의 바이킹이나 뭐 이런 그런 미드를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바이킹 많이 들어봤죠. 스칸데바 북유럽, 이 사람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각 유럽 여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있어서 그런 어떤 외부의 이민족이 들어오면 로마 군단이 가서 그 이민족을 박살을 내거나 뭐 이렇게 했어요. 국경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바이킹이 난리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이탈리아,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로마 제국이 있던 시기에는 이 로마나 이런 프랑스나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는 국가 공권력이라는 게 존재를 했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들이 내륙 지역으로 막 들어옵니다. 여기 하살표가 유럽 대륙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바이킹이 그냥 배 타고 와가지고 해안가에 약간 이렇게 뭐 부시고 가져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륙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막을 사람이 없거든. 뭐 파리 이런 데를 막 공격을 해요. 내륙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도시 단위로 텁니다. 그냥 뭐 몇천 명, 한두 명의 어떤 도적 수준이 아니야. 천 단위, 만 단위가 들어와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뭐 이거 여러 가지 그 미드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미드나 이런 것들 보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바이킹들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게르만족, 그 게르만족에 이어서 뭐 여러 그 유목민족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던 유목민족들이 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정세가 불안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사람들이 필요로 했고, 그런 수요 안에서 이제 기사 계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치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이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종의 힘센 형이었던 거죠. 동네 지키는 힘센 형이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처음부터 지배 계급이었다라기보다는 봉건제 하에서는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전문 군인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러한 사람들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왕으로서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영토가 봉토라고 하죠. 봉토가 이제 제공이 됐고, 그 봉토를 다스리는 소영주 역할을 이 기사 계급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배 계급이 아니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점점 지배 계급이 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뭐 이게 힘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더 자신의 어떤 세력을 키우면 자기가 영주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중세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하나의 어떤 신분이기도 했고, 이 시대의 어떤 군사적 효용성을 가진 하나의 어떤 군사적 수단이기도 했고, 뭐 오늘날로 치면 사람 그 자체가 기사 한 명이 하나의 뭐 탱크, 뭐 쉽게 말하면 뭐 군대, 사단, 여단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사 계급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 기사 계급은 이런 중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계급이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약 무기와 등장에 의해서 기사 계급이
필요성이나 효용이 떨어지게 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 그 기사만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군인을 만드는 게 쉽습니다. 군인을 만든다는 게 되게 쉽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군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면 총 어떻게 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만 배우면 돼요. 총 쏘는 법 배우는데 한 2주면 되잖아. 아니 2주도 아니야. 한 몇 시간이면 돼. 사실 총 쏘는 법 잘 쏘게 하는데 뭐 어떤 훈련이 필요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탄창 결합해가지고 장전해가지고 쏘는 거 배우는데 몇 시간이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칼이나 방패, 창, 도끼를 어떤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치면 몇 주로는 안 돼요. 몇 년을 해야 돼요. 몇 년. 이게 무술이잖아, 일종의 무술. 무술로 그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었던 거죠. 이 시기는 그 총이라는, 그러니까 그 누구나 총 한 자루 들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서 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 개병제가 도래하게 되는 거는 뒤에서 나중에 얘기할 나폴레옹 시대에 가서나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 중세 때는 아무나 칼 잡고 아무나 뭐 도끼 잡고 방패 들고 휘두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직업이었어요. 아무나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기사 계급의 효용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우리가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 무너진 서로마 제국은 유럽의 서쪽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반대편 동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살아남습니다. 1000년 이상 살아남아요.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 컨스탄티노플이 점령당할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4세기에 동서로마가 분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나 명칭도 물론 여기서 뭐 비잔틴 제국이다라고 했는데, 이들 스스로는 스스로가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도 자기들은 황제의 대수를 세거나 할 때 옛날 그 로마 제국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팅을 했고, 자기들은 로마의 계승자다, 로마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비잔틴 제국, 소위 말하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티움을 점령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수도를 세우고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의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로마의 수도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또한 로마의 계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로마가 유럽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전통, 그리고 권위, 그리고 역사성, 정통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로마를 계승했다. 로마의 황제다. 이거의 어떤 역사가 굉장히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동로마는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수도 비잔티움에서 새롭다기보다는 제국의 역사를 계승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항상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나름 이 지역이, 여러분들도 오늘날의 이스탄불, 튀르키의 이스탄불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강건할 때는, 자기들이 군사력이 셀 때는 거의 이탈리아 남부를 다시 지배하기도 했고요. 북아프리카나 동유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는 거기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그 어떤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시아나 아랍 쪽에서 발흥하는 유목민족이라든지 이 민족의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흥망을 해요. 흥망을 해서 산소호흡기를 계속 떼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산소호흡기 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차례 멸망할 뻔 하기도 해요. 또 그 시간 동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쉽게 말해서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지로 하다가 비잔틴 제국이 동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로마의 중심이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티르키의 그 남부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남부 유럽으로 옮겨가는, 소아시아, 그리스, 이 발칸반도 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구성이 좀 바뀌어요. 이탈리아,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 사람들 잘 구분 못 하잖아요. 아시아계를. 우리도 보면, 유럽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지 이태리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이제는 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저 사람은 약간 머리 색깔도 그렇고 어떤 얼굴의 생김새도 그렇고 약간 북유럽 엘링 홀란드처럼 축구 선수 엘링 홀란드처럼 북유럽 사람이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누가 있을까? 남부 쪽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쪽은 약간 머리 색깔도 약간 까만색 쪽이 많고 이렇게 같은 유럽 사람이라도 같은 외국인이라도 뭔가 생김새나 모양을 봤을 때 모습을 이렇게 외견상의 모습을 봤을 때 이쪽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국제화가 많이 된 시대도 그런데 이 시대에도 아무래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던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 티르키의 지역으로 이 중심지가 옮겨오게 되면 뭐가 좀 바뀌어도 바뀌겠죠. 민족 구성이나 언어적.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처음에는 로마어,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라틴어죠. 라틴어를 쓰다가 이 쓰이는 표현이나 공용어가 그리스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는 이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전통이 그런 식으로 중심지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도 중심지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 1453년에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요 1453년이 중세의 엔딩, 중세가 이 시대에 요때 끝나는 걸로 비잔틴 제국의 멸망이 중세의 종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610년에 아라비아 반도 메카, 메디나 이 지역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호메트의 후계자들이 신정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들 한국은 정치 지도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종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겸하지 않는데 이 시기에 이슬람은 신의 대리자 혹은 예언자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군왕처럼 역할을 수행하는 그래서 신정일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이들 이슬람 커뮤니티, 이슬람 세력의 어떤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정치 지도자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로 내려오다가 칼리프를 마호메트의 친인척이 계승을 하느냐 아니면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이 이제 계승을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슬람이 종파가 갈려요. 그 여러분들 국제 뉴스에서 보는 시아파, 수니파가 그거죠. 그래서 순니파가 그 정통 칼리프에서 내려온 세속 칼리파 시대로 쭉 내려오는 그쪽이 이제 순니파고, 지금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나 동남아, 북아프리카 지역이 거의 순니파죠. 그리고 시아파는 그 마호메트의 인척, 그 조카이자 사위인 알리를 정통으로 보는 입장이 이제 시아파죠.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예멘 이런 나라들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시아파입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나 이런 뭐 관련된 요새 하도 그 이제 중동이나 이 이슬람 세력 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면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 안에도 그 순니파도 막 파가 막 나뉘고 시아파도 그 안에서도 막 나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순니파 안에서도 이제 그 종교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직성, 그 보수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종파가 막 나뉘고, 또 똑같은 이슬람 순니파라고 할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나 티르키예 같은 나라들은 보면 세속적인 이슬람이라서 그 나라 가보면 왜 술을 판매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가 있고 절대 외국인도 못 마시는 나라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슬람의 어떤 뭐 같은 순니파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세분화된 학파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정치나 사회 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이 이슬람의 이슬람 세력이 이 610년에 마호메트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수도가 이들의 중심지가 다마스쿠스였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우마미야 왕조가 있었고, 우마미야 왕조는 금방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아바스 왕조한테 쫓겨나는데, 이 쫓겨난 우마미야 왕조가 저기로 가요. 저기 스페인. 스페인으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저 후 우마미야 왕조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칼리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바스 왕조고,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였어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아랍의 중심지가 바그다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그다드가 이슬람 문화권의 최전성기 때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대도시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슬람의 문화권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이때 뭐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까지.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동남아, 중앙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남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일대가, 요 벨트, 요 권역이 거의 전부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산이 되고, 이슬람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어떤 코란, 이런 것들을 카나트래. 이 코란과 샤리아라고 하는 법률서가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뭐 도덕적, 법적,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뭐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성지순례를 떠나고 그런 어떤 생활 양식들 있잖아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음식도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나 양고기 이런 거 치킨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할랄 음식만 인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요하게 다스려지죠. 그래서 또 이런 문화권 자체가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이 지역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아랍어가 사용이 되죠. 물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다 아랍어 쓰는 거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이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페르시아어 써요. 이 이란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티르키에도 티르키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영국의 식민지였거나 이런 나라들 있죠. 뭐 이런 데는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보면 이슬람권이라 할지라도 공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들이 다 아랍어를 쓰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아랍어를 쓰죠. 아랍어가 국제 공용어처럼 사용이 되었고, 이 지역은 아무래도 기후적으로는 풍족한 지역은 아니에요. 사막 기후이기도 하고 건조의 기후이기도 하고 열대 지방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농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카나트를 이용해서 그 경작지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농업을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슬람 종교가 이제 이 지역을 일종의 그 정치와 종교적으로 하나의 큰 커뮤니티로 만들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교류나 무역, 소위 말하는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탕수수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슬람교가 이렇게 팍 퍼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귤 있죠, 귤. 탄저린이라고 하죠. 원래 이게 탕헤르 오렌지예요. 그런 것들이 원래 북아프리카 그 모로코 이쪽 이 원산으로 알고 있거든.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이슬람의 어떤 확산과 함께.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 시대 때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 그 이슬람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뭐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동남아시아까지 확장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연결되는 해상과 육상 교역로를 통한, 우리가 지난 시간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실크로드를 활용한 그런 엄청난 규모의 무역 규모가 진행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엄청난 사회 경제적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4주차 강의 자료는 지금 저기 동남아 파트를 제가 좀 자료를 좀 보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어서 우리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중세의 시작, 제도의 시작, 그리고 이 나름의 그 어떤 이슬람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변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스터디를 해 보았습니다. 네. 사전 제작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